외국인들이 26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탈출이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이 내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장비 주문량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공세 속에 이제 반도체와 전기, 전자 등 첨단 산업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법 거주 논란이 일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기준이 완화됩니다. 내년 부과 예정이던 이행 강제금도 2027년 말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의욕적인 밸류업 마케팅에도 우리 주식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달이 넘도록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찾아 투자 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 기자, 뭔가 반갑지 않은 기록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죠?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천억 원 가량 순매도했는데요. 지난달 3일 이후에 26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네. 이로써 지난 2022년 세운 역대 최장 기간 순매도 기록을 새로 쓰게 됐고 이 기간 순매도 규모는 11조 원에 달합니다. 증권업계 안팎에선 엔비디아로의 HBM3 공급이 지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공급 가능성도 낮게 보는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뼈아픈 건 이 기술력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구심이 시작됐다는 점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좀 국면 전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가 그 밸류에이션, 즉 삼성전자가 비싸서가 아니라 기술력에 대한 의문 때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때문에 주가가 역사적 저점에 있다는 분석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은 1.1배 수준으로 10년 평균치보다 낮습니다. 겉으로는 주가가 싸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과거 평균은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1등을 달리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삼성이 앞으로 HBM 분야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하지 못하면 결코 현재 주가 수준이 싸다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외국인이 삼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엔비디아로 결국 HBM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대장주를 팔고 우리 시장을 떠나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 국장 탈출 움직임, 이 현장에서도 좀 감지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좀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감지가 됐는데요. 3분기에 일단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강남 지역에 있는 증권사 지점 3곳의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PB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국내 주식이 장기 투자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투자자 사이에서 매우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간 투자하면 지금 수익률이 낮게 나올 정도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것이 투자자들이 떠나는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잠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는 신규로 투자를 하러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미국 증시를 선호를 하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매도 시점을 잘 잡지 않으면 이게 수익을 실현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실제 주요국 증시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을 5년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은 우리나라, 즉 삼성전자가 꼴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만의
TSMC로 5년 전보다 주가가 260%나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지금 미국의 애플, 또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일본 도요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네, 이 역사적인 통계로 볼 때 장기 투자에 부적합하다며 우리 시장을 떠나는 투자들 붙잡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좀 뭐라도 해봐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좀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투자자가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꼽힙니다. 네. 예를 들어서 1년 혹은 그 이상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배당 소득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데요. 현재는 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14%를 과세하고 만약에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집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2030이 해외로 나간다. 그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단기에서 장기 투자로 어떤 전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게 국내에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분명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큰데요. 지금은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만 과세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장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금투세라는 새로운 과세로 세부담이 늘어나면 국장 탈출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은 과세보다는 증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시점입니다. 네, 이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떨어질 땐 왕창, 오를 땐 찔끔 오른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 없이는 이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중국 기업은 폄하 대상이 아니라 이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다. 이 조주환 LG전자 대표가 지난달 열린 한 국제 가전 전시회 현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동안 가성비로 승부했던 중국 가전 업체들이 이제는 이 기술과 상품성으로 첨단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전효성 기자입니다. 냉장고와 연동한 휴대전화에서 냉장 온도와 얼음 모양을 선택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청소기를 움직이고 커튼을 닫기도 합니다. 중국 가전기업 하이얼 스마트홈의 AI홈 기술입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은 첨단 가전 분야에서 기술력을 고도화하며 세계 가전 시장을 빠르게 장악 중입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중국의 가전 수출액은 5,345억 위안으로 1년 전보다 15.2% 늘었습니다. 연간 수출액은 우리 돈 16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수익률도 양호했는데 중국 가전 3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454억 위안으로 세 곳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제품을 많이 파는 전략이었다면 중국 기업들은 이제 고수익,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기업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메이디그룹은 올해 상반기에만 연구개발 비용으로 76억 위안을 투입했고 하이얼 스마트홈은 스마트홈 분야에서 3,1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조주환 LG전자 대표는 올해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중국 기업을 두려워해야 할 정도라고 평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추격도 거셉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디램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기술 격차가 최소 5년 정도였지만 최근엔 3년 수준으로 줄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중국은 자국 기업 화웨이를 앞세워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 개척에도 나서는 상황입니다. 공개가 초일기로 다가온 화웨이의 신제품은 엔비디아의 주력 모델 H100을 겨냥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는지 여부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중국 기업은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맞설 제품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사실 앞선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나 2차 전지 일부 어떤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거의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의 수준에 거의 육박했다.
저가 물량 공세로 시작한 중국의 도전이 이제는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력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이 첨단 산업에서도 이제 중국의 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이 굴뚝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철강이나 석유화학 이미 중국에 거의 다 잠식이 된 상황이죠. 네, 중국 기업들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저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받아서 가격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전기전자 등 첨단 산업이 중국이 갓 도전장을 내민 시장이라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굴뚝 산업은 중국이 일찌감치 주도권을 잡은 시장입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철강 생산량을 8배 넘게 늘렸습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전 세계 철강 생산 점유율의 절반을 웃도는데요. 그런데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중국산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가 없는 한국으로 엄청난 양의 중국제가 유입됐습니다. 국내 철강사 관계자들은 취재를 제가 해보니까 중국의 헐값에 재고떨이를 하면서 국내 철강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철강사들과 조선사들은 반기마다 후판 가격을 협상하는데 국산 대비 20% 이상 저렴한 중국산 때문에 철강사들이 조선사들로부터 제값을 받지 못한 채 후판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철강 3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정부의 중국산 철강제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조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석화의 경우 에틸렌 등의 기초유분 대다수를 중국이 생산해서 판매가를 떨어뜨리고 있고 조선의 경우 최근 독일, 스위스, 그리스 등이 발주한 총 50척의 컨테이너선을 중국 조선사들이 최저가로 입찰을 해서 싹쓸이를 했습니다. 네, 이 엄청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이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의 유럽의 명문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 중국 전기차 때문에 다 망하겠다 이런 위기감을 얘기하는 판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중국 정부는 벌써 이제 10년 전이죠. 2015년도에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을 국가 3대 신산업으로 정했습니다. 3대 신산업 모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산업군으로 한중 간의 정면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이 신산업에 지급하는 연간 보조금 규모는 OECD 국가 평균 최대 10배 수준으로 약 3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중국 내 신산업 기업의 99%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사격에 중국 기업들 대다수는 100% 넘는 공장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야근이나 특근 등 초과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 113만 대, 또 전기차용 배터리 156만 대, 태양광 291기가와트를 초과 생산해서 재고를 쌓아뒀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보조금을 등에 업은 이 중국 기업들이 밀고 들어와서 이 버틴 산업이 거의 없었는데 결국 이제 중국과 조금 다른 길을 가거나 뭐 새로운 길을 찾는 해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굴뚝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친환경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실천이 전 세계적인 화두에 오른 가운데 한국의 친환경 기술력이 중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수소로 중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수소로 철을 생산하는 수소 환원제철을, 조선은 수소 생산 원료인 암모니아 운반선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정유사들은 수소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 연구 개발에 공을 들이는데 발빠르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몇몇 기업은 올해 들어 벌써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 첨단 산업 경우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등의 국내 주요 기업들이 중국의 맹추격에 위기감을 느끼고 사업 영역 확장과 같은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기업의 개인기만으로는 중국을 따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처럼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동반되어야 뾰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된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자칫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네, 지금까지 산업부 배창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세제, 인프라를 아우르는 대책인데 이번에도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방안은 빠졌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8조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발표된 26조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세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까지 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금융과 세제, 재정과 인프라 등 4갈래로 쏟아넣습니다. 금융 부분부터 살펴보면 먼저 반도체 기업들에게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투자금을 빌려주는데 이미 8천억 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는 4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부장과 팹리스 기업들을 돕고자 만들어진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호 200억 원 투자 승인을 시작으로 내년 4,200억 원까지 몸집을 키웁니다.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도로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보조금 지급 계획은 빠졌는데 일각에서는 지금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려면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을 빼가는 중인데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쥐어주는 등 주요국들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그런 지원이 제때 안 들어가 줌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력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매우 문제이긴 해요. 당장 우리 정부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엔 여력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는 반도체 산업 성격상 그간 국내 기업들이 유지해온 경쟁력이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 방안은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곳들의 합법화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신규 생숙은 까다롭게 허가해 주거 전용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만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우선 기존 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이나 복도폭, 주차장 기준 등 각종 규제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갖출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겠습니다. 외부 주차장 설치 대안 안내, 비용 납부 시 추가 설치 면제,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 기준 완화 등 여건별로 다양한 선택지를 시설이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도 기부 체납을 통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러 시를 묶어 획일적으로만 가능했던 숙박업 신고도 개별실 소유자들에게 열어줍니다. 내년 9월까지 이 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신청한 소유자들에겐 오는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11만 2천 실에 달하는 기존 생숙 소유자들이 이번 대책 발표로 한숨 돌릴 전망입니다. 다만 생숙 소유자들의 수건인 준주택 인정은 물 건너 갔습니다. 생숙 자체를 준주택으로 편입시켜주면 근생빌라나 농막 등 다른 주택 전용 불법 사례나 콘도 등 숙박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떠오를 수 있어서입니다. 강남에 위치한 여러 숙박시설들 있잖아요. 오피스도 많잖아요. 그럼 주소인연이 안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에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이 된 생숙은 임대와 실거주가 가능해지며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전매 규제 등 페널티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한세 예스24그룹이 베트남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신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한세 예스24그룹은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세 S24 그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자동차 부품사 인수를 진행 중입니다. 대상 회사는 한세 S24의 새로운 사업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래 AMS는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한국 GM의 1차 협력사로 자동차 구동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시스템 등을 생산합니다. 기아와도 납품 계약을 맺은 탄탄한 기업으로도 꼽힙니다. 의류 사업과 출판 사업을 큰 축으로 하던 한세 S24 그룹이 자동차 부품 사업에 진출하는 건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존 사업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기준 62%에 달하던 의류 사업 비중을 51%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룹 캐시카우인 한세실업도 내년에는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고용과 구매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글로벌 경제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6% 이상 성장을 목표로 삼아 약 1조 7,800억 원의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한세실업은 매년 4억 장 이상의 의류를 생산 중입니다. 갭 등 전 세계 유명 브랜드 의류를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섬유 제조업체 텍솔린을 인수해 단가가 높은 액티브웨어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고 엘살바도르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미주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세 S24 그룹은 내년 매출 2조 8,809억 원, 영업이익 2,072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내년 동아출판의 성장세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수는 14만 5천 명, 10만 명대 증가폭은 석 달째 이어졌습니다. 30만 명을 웃돈도 연초 흐름과 비교하면 고용 창출력이 확연히 둔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문별로 봐도 고용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수주가 줄며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역대 최대인 1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은 7개월째, 제조업 취업자 수도 석 달째 뒷걸음질하며 그나마 사장이 낳은 50대 고용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17만 명 가까이 쪼그라들었는데 23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9월 기준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15만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러한 저출생,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취업자 수가 10만 명 정도만 늘어도 지금의 높은 고용률은 유지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취업률이 낮은 청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노인 일자리가 고용률을 끌어올리면서 빚어지는 고용 착시인 셈입니다. 지난달 주당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0만 명이나 늘었는데요. 1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단순 노동이나 저임금 일자리가 늘더라도 지표상으론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는 청년층은 4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수시 채용이 많아지고 신규 채용 규모가 줄며 취업 희망보다 일시적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났는데도 역대 최저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 내에서도 건설업과 청년층 고용 한파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국 대우를 개선하고 다음 달엔 청년, 여성,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